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결혼 15년 차에 이르는 주부입니다. 사람 하나에 사연 하나씩 있다는 말이 있지만 저의 인생은 정말로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거기에는 제 성격도 한몫했을지도 몰라요. 남들에게 지기 싫어하는 성격이나 호전적인 성격, 가족의 일이라면 어떠한 것에도 굴하지 않는 모습 같은 게 말이죠. 남편은 그런 저의 모습에 끌린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처음에는 남편이 그리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너무 연약해 보이고 우유부단한 모습이 저와 맞지 않는다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만나다 보니 의외로 단단한 구석이 있는 게 어느새 저도 그 사람에게 빠져버렸어요. 시부는 그런 저를 좋아해 주셨지만 글쎄요, 시모는 그런 저를 무척 싫어하셨습니다. 게다가 시모의 형제 간 차별이 저와 시모의 사이를 더 멀어지게 만들었죠. 그리고 시아주버님은 이혼을 2번이나 하고 결혼 전부터 제 남편에게 금전 요구를 빈번히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몰랐지만 젊었을 적에는 사기로 감옥도 다녀왔다더군요. 남편은 그런 문제아 시아주버님 대신에 장남 노릇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노릇을 하면서도 남편과 저는 대접 한 번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은 제사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부터 일을 쉬고 제사상을 차리기 위해 시댁에 들러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도 그런 저를 돕기 위해 일을 쉬었죠. 참 다정한 남편이었는데 시댁만 오면 위축되는 모습이 참 안쓰러웠어요. 이날에는 웬일인지 시아주버님도 오셨더라고요. 저녁 술상을 차려 방 안으로 들어가자 시모와 아주버님 그리고 남편이 심각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아니, 심각한 건 시모와 아주버님 뿐이고 남편은 그저 불편한 표정을 짓고 있을 뿐이었죠. 야, 잘 생각해봐. 이번 사업이 성공하기만 하면 진짜 대박이야. 너 모아놓은 돈 좀 있지? 그걸로 나한테 투자 좀 해라. 이번에는 진짜 확실해. 그래, 얘. 네 형님이 이렇게 원하는데 좀 해줘. 너는 돈도 잘 벌고 아버지 돌아가시면서 목돈도 많이 모아놨잖니. 저도 돈 없어요. 요새 경기가 안 좋아서 잘 벌지도 못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전셋집 들어가느라 돈 다 썼고 와이프 뱃속에 애도 있는데 돈을 함부로 쓰는 건 좀... 얘는 누가 보면 우리가 네 돈 뺏으려는 것처럼 보이겠다. 그냥 달라는 게 아니라 빌려주라는 거지. 넌 어떻게 이렇게 냉정하니? 형이 이렇게 간곡하게 말하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딱 잘라? 어머니, 정말 저도 돈이 없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모르시나 본데 형이 저번에 제 돈 빌려갔어요. 그것도 아직 안 갚았잖아, 형. 이번에는 진짜로 안 돼. 아, 누가 안 갚는데? 갚아줄 거야. 이번 투자만 제대로 성공하면 2배, 아니 3배로 돌려준다니까. 그 전에 빌린 것까지 싹 다 갚아줄 수 있다니까. 형, 제발 그만 좀 해. 나 진짜 힘들어. 이게 도대체 몇 번째야? 또 시작인가 싶어 슬슬 남편을 도우려는 때에 시모의 뜬금없는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잠깐만, 이렇게 하는 건 어떠니? 너희 전셋집 빼고 우리 집으로 들어와라. 어차피 노부부 둘이 사는 집 너무 커. 그리고 네 아버지 몸도 예전 같지 않아. 그러니 너희가 들어와서 살고 그 전세금 형님한테 빌려주렴. 그럼 되지 않니? 뭐하러 돈 들여가면서 전셋집에 살아. 여기서 살면 되지. 그건... 남편은 두 사람의 현란한 말솜씨에 노란하고 있었습니다. 옴짝달싹 못하고 눈살을 찌푸리고 있는 남편 대신 제가 나섰습니다. 그건 절대 안 돼요, 어머님. 전세를 빼라뇨? 너는 빠지렴. 이 이야기에 네가 나설 곳은 없어. 아니요, 제가 나서야죠. 돈 빌려주는 사람 와이프인데 왜 제가 나서질 못해요? 게다가 그 전세금에 남편 돈만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제 돈도 남편 돈만큼 들어갔어요. 정말 못 배운 티가 이런 데서 나는 법이지. 어른들 말하는데 끼어들어서는... 네, 저 못 배웠어요. 그렇지만 싫다는 사람한테 억지로 돈 내놓으라고 하는 게
강도짓이라는 건 잘 알아요. 뭐? 강도짓? 너 지금 내가 강도짓을 했다는 말이니? 네, 그게 강도가 아니면 뭐예요? 칼만 안 들었다 뿐이지 지금 두 분 모양새가 강도던데요. 두 분이서 돈을 원하시면 어머니 앞으로 된 번듯한 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시면 되잖아요. 왜 우리 남편한테 전셋집을 빼라 말라 하시는 거예요? 싫다는 사람한테. 말을 해도 정말. 예, 강도라니. 나는 네 남편의 엄마야. 이런 소리는 충분히 할 수 있어. 그리고 네 아주버님도 마찬가지로 혈연이니 당연히 요구할 수 있지. 세상 천지에 누가 이렇게 당당하게 돈을 빌려요? 돈을 빌리고 싶으면 머리를 숙여야 하는 거 아닌가요? 둘이서 거머리 마냥 붙어서는 아주 사람 하나 피를 뽑으려고 작정을 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거머리? 아이고, 이런 여자를 며느리라고 들리다니 무식한 데다 어른 보기를 쉽게 생각하지를 않나. 어머님, 이런 며느리가 제사상 차례상 다 차리시는 거 아시죠? 제 남편은 누구와도 다르게 다정하고 마음씨가 착해서 저는 이혼할 이유가 없거든요. 솔직한 말로 2번이나 이혼하고 제사상도 차리지 않는 장남보다야 둘째 아들이 더 낫지 않나요? 너 말 다 했니? 어떻게 아주버님 되는 사람한테 그런 막말을 할 수가 있어? 어머님, 그러면 앞으로 입이 늘어날 식구가 있는 사람한테 전셋방 빼서 돈 빌려주라는 건 막말이 아니에요? 아니, 빌려줄 수 있어요. 이제까지 빌려간 돈 다 갚아주면요. 그런데 이제까지 빌려간 돈도 갚을 생각이 없잖아요. 그마저도 갚지 않는 사람한테 더 이상 누가 돈을 빌려줘요? 첫째가 일부러 그랬니? 사업하다 보면 실패할 때도 있고 마음대로 안 될 때도 있지. 아주 보자 하니까 시댁을 우습게 알고. 시모의 말에 저는 아주버님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그 정도쯤 되면 사업에 소질 없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빠져나오세요. 다른 사람 힘들게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돈 빌려갈 생각하지 마시고 빌려간 거 갚을 생각이나 해주세요. 여보, 그만해. 뱃속에 아이도 있는데 흥분하지 말고. 흥분 안 하게 생겼어? 전세금을 빼서 아주버님 사업자금으로 주라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이야?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와. 몇 번을 당했는데 또 줄 것 같아? 남편은 제가 이럴 때마다 말리기 바빴습니다. 뭐 궁합이야 잘 맞긴 했어요. 제가 화내고 남편이 말린다. 이 룰대로만 하면 사고는 쳐도 일은 크게 벌어지지 않았으니까요. 그렇지만 저희끼리만 좋으면 뭐해요? 이놈의 집구석이 우리를 가만히 두질 않는데 말이죠. 예, 네 와이프는 싸움닭이야. 성격이 보통이 아니야. 너 붙잡혀 사는 건 아니니? 여자가 남편 하는 일에 간섭하면 망하는 거야. 시모는 남편에게 그리 말했지만 남편은 그 말도 그냥 넘겼습니다. 시모가 남편을 걱정해서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잘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남편은 제게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당신한테는 정말 미안한 말인데 우리 합가 생각해보면 어떨까? 설마 당신 아주버님한테 홀랑 넘어간 거야? 아니야, 그런 건 아닌데 아버지 요새 기운 없어 보이는 것도 그렇고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소홀해 보이는 게 눈에 보여서 좀 걱정이 돼서. 그건 그렇지. 요즘 많이 안 좋아 보이시기도 하고. 연애 때부터 시부에 대한 남편의 애정은 각별했으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시부에게 사랑을 많이 받았기에 남편 뜻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차라리 가까이 있는 편이 남편과 제 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저희는 합가를 하기로 했습니다. 시부가 계시지 않았다면 절대 응하지 않았을 거예요. 합가를 하고 나니 시모는 웃기지도 않을 시집살이를 저희에게 시키더군요. 저는 원래 밟으면 더 들고 일어서는 성질이라 그럴 때마다 저와 시모의 다툼은 더 커져갔습니다. 예, 오늘 반찬 좀 몇 가지 만들어 놔라. 어제 제가 다 만들어 놨는데요. 너희들만 입이니? 첫째 요새 혼자 살며 사업하느라 밥도 못 먹고 다닌다더라. 첫째한테 갖다 줄 거니까 정성스레 맛있게 만들어. 그 말에 화가 난 저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
타지도 아닌 본가 근처에 살고 계신 아주버님 반찬은 어머님이 만들어주세요. 떨어져 지내면서 어머님 손맛이 얼마나 그립겠어요? 매번 맛없다며 수저 놓게 만드는 제 음식 말고 어머님 음식을 가져다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너 해주기 싫어서 그러지? 기가 막혀서. 싫으면 싫다고 하면 되지 무슨 핑계를 그렇게 대. 됐어. 내가 사다 주련다. 돈이나 줘. 죄송하지만 돈도 없어요, 어머님. 저한테 맡겨놓으신 거 없으시고 이번 달 드릴 용돈은 이미 월 초에 드렸어요. 그러니까 사서 가시려면 어머님 돈 쓰세요. 저는 이 집 공과금까지 대신 내드리고 있잖아요. 그 정도는 알아서 해주세요. 그깟 공과금 얼마나 낸다고 생색이야? 용돈도 조금만 주면서 나를 이렇게 핍박해? 용돈 50만 원이 큰 돈이 아닌가요? 저희 버는 돈도 그렇게 많지 않은 거 아시면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하세요? 그렇다고 그 돈으로 태어난 손녀한테 장난감이나 옷 한 벌 사준 적이 있으세요? 저희한테 수고한다고 밥 한 끼 사준 적이 있어요? 계속 적다고 말씀하시면 더 줄일게요. 아이고, 며느리가 시무를 잡네 잡아. 그래, 어디까지 하나 해봐라. 나도 가만 안 있을 거야. 시무는 그 이후로 더욱 악독하게 시집살이를 시켰습니다. 일하고 온 사람 피곤한 거 알면서도 운전기사처럼 끌고 다니는가 하면 동네 사람들에게 기센 며느리 때문에 힘들다며 아주 광고를 하고 다니시더군요. 그렇지만 그런 시모의 행동은 아주버님에 비하면 정말 별거 아닌 일이었어요. 시모의 시집살이가 계속되는 동안 저희 전세금을 노린 아주버님의 공작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신 왜 이렇게 술에 취해서 들어왔어? 술도 못 마시는 사람이 인사불성이 돼서는? 저는 남편의 모습에 의아한 마음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잠에서 깬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어제는 술 왜 그렇게 많이 먹은 거야? 속상한 일이라도 있었어? 어제 형님이 찾아왔어. 불러낼 때는 돈 갚겠다는 식으로 이야기해서 나갔는데 도착하니 술을 엄청 먹이더라고. 그 뒤에 계속 내 카드로 비밀번호 뭐냐고 물어보는데 버티다가 결국 술 취해서 골아떨어졌지. 뭐? 아주버님이 또 자기한테 돈 달라고 그랬단 말이야? 이번에는 아예 도둑놈처럼 카드에서 직접 빼내려고 했나 본데? 아, 가족 중에 강도가 하나 있으니 진짜 힘드네. 전세금을 당신 통장에 안 넣어놨으면 지금쯤 다 털렸을지도 몰라. 술에 취해서 내가 비밀번호를 말했는지 안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거든. 말했어도 내 계좌에는 딸랑 10만 원 들었을 텐데. 남편이 밤중에 연락 온 게 없나 폰을 확인하더니 곧 한숨을 푹 쉬더라고요. 그 10만 원도 살뜰히 가져갔네. 정말 징글징글하다. 나도 참 못났어. 술 기운에 비밀번호 가르쳐줬나 봐. 앞으로도 돈 관리는 자기가 좀 해줘. 자기한테는 절대 그러지 않잖아. 아, 진짜 너무 짜증나. 왜 매번 우리만 이렇게 손해봐야 해? 이 사람들은 가족이 아니라 도둑이야. 미안해. 당신 이렇게 마음고생시켜서. 남편은 초췌한 모습으로 제게 사과했습니다. 남편이 사과할 일이 아닌데도 그 사람들이 잘못한 일인데도 항상 남편의 입에서는 미안하다는 말만 나왔어요. 남편이 그럴수록 시모와 아주버님에 대한 저의 원망은 더 커져갔어요. 그리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은 계속됐답니다. 여보, 당신 저번에 연장 만지다가 다친 손가락이 아직 고름이 나오네. 2주가 넘었는데 아물지를 않아. 혹시 모르니까 큰 병원 한번 가보자. 그래, 요새 몸이 안 좋기는 했어. 몸에 이상한 수포도 생기고 옷이 스치기만 해도 따가운 게 이상이 있기는 한 것 같은데. 그렇게 대수롭지 않은 대화를 나눈 날 우리는 종합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병명을 알 수 없다고 하더군요. 아니, 몸통의 통증은 대상포진이라고 하는데 손가락이 왜 아직 고름이 나오는지를 설명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몇 가지 검사를 해보자고 하더군요. 검사를 하고 집에 돌아와 기다리는데 뜬금없는 일요일 아침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너무 급한 사항이라 주말임에도 연락을 드렸어요. 더 알아봐야겠지만 혈액 검사상 암에 대한 소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내일 당장 병원으로 와주세요. 정밀 검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청청병력 같은 소식에 저는 경황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초기이고 성인 남성에게는 예후가 좋은 상황이라고 하더군요. 저와 남편은 마음을 굳게 다졌습니다. 힘들게 살아온 인생 보답받지도 못하고 가는 건 억울해서 못 산다고, 늙어서 우리 딸 결혼식 때까지는 살아야 하지 않냐고 남편은 치료에 열의를 불태웠습니다. 저희 남편은 토목업에 종사하기에 보험을 드는데 한계가 있었어요. 그래도 보험금이 5천만 원 정도가 나왔거든요. 남편은 시모에게 자신의 상태를 알리며 보험금이 있으니 잘 해결될 거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뒷목 잡을 일은 그 다음 주에 일어났어요. 시모가 저와 남편을 조심스레 부르더라고요. 둘째야, 너 혹시 4천만 원 정도만 빌려줄 수 있니? 네? 갑자기 그런 큰 돈을 어디서? 너 보험금 있잖아. 그거 어차피 실비도 나오고 수술비도 나올 거 아니야. 5천만 원 다 없어도 지금 당장 치료받는데 큰 지장은 없잖니? 어머님,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암 걸려서 고생하는 아들한테 할 소리예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바로 받아쳤습니다. 그랬더니 시모가 저를 흘겨보더군요. 네가 신경 쓸 일 아니다. 그리고 누가 언제 그냥 달라고 했어? 다음 달이면 적금 만료되니 그것 하면 다시 돌려줄 거야. 도대체 그 큰 돈이 왜 필요하신데요? 네 아버지 앞으로 돈이 많이 들어. 어디 병원이라도 모시고 가려니 차가 영 오래돼서 모시기 힘들더라고. 그래서 하나 새로 사려고 그러지. 오래된 차 끌고 다니다가 사고라도 날까봐 걱정이야. 몸도 이제 힘들고 기력도 없는 양반인데 차라도 좋은 것 타면 사고가 안 나지 않을까 해서 그래. 아버님 아프시면 저희가 모셔갈게요. 굳이 그것 때문에 어머님 차를 바꾸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게다가 저희 처지에 4천만 원짜리 차는 너무 사치해요. 넌 매번 내가 하는 말은 안 된다고 그러더라. 그리고 병원 갈 때마다 너 일 쉬고 뛰쳐나올래? 돈 벌어야지, 애 앞길 생각하면. 그리고 자잘하게 갈 곳도 많아. 그럴 때마다 위험하게 둘 순 없잖아. 제가 절대 안 된다고 말리려 했지만 남편이 저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한테 필요한 거잖아. 그런 거면 남 빌려줘도 돼. 아버지 불편하게 다니시는 건 싫어. 남편은 아버지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모든 게 약했습니다. 그 집안에서 유일하게 남편의 편이 되어주는 사람은 시부뿐이니까요. 솔직히 저도 시부에게 필요하다는 걸 안 된다 말할 수 없었어요. 그렇지만 무턱대고 어머님 말을 믿는 것도 싫었어요. 방으로 돌아온 저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그러면 일단 문자로 차용증 비슷하게 보내서 확인시켜. 내가 예전에 보니까 돈 떼인 거 받으려면 무조건 돈 빌려줬으니 갚겠다라는 문자 내역 같은 거 있어야 한대.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을까? 당신은 그렇게 당해놓고 아직도 그 사람들을 몰라? 당신을 자식으로 생각하면 아들 아파서 받은 돈을 빌려달라고 하겠어? 남편은 제 말을 듣더니 결국 제가 제안한 대로 시모에게 돈 빌려간 내역을 문자로 보내며 조만간 돌려줄 것을 문자로 확인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시모가 약속한 날이 지나도 조용하길래 시모에게 먼저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돈 받으러 왔어요. 돈 준비되셨어요? 그건 이번에는 못 준다. 좀 기다려야겠어. 네?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번 달에 적금 탄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건 저번 달에 이미 받았어. 사실 나도 첫째한테 적금까지 빌려줬는데 애가 연락이 안 되는구나. 혹시 어머님 차 바꾸겠다고 가져간 저희 남편 보험금도 아주버님께 드린 건 아니죠? 그것도 싹 다 걔한테 줬어. 얼마나 나한테 해달라고 난리를 치는지 너희들이 알아서 줬으면 나한테까지 이런 불똥 튈 일 없었잖니.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을 하시는 거예요? 어머님, 아세요? 그거 그냥 돈 아니에요. 우리 남편 목숨값이라고요. 피 같은 돈이라고요. 내 적금도 피 같은 돈이야. 너희 돈만 소중하니?
못 받고 있는 건 나도 마찬가지야. 너희들은 왜 나한테 와서 이 난리야? 첫째한테 가서 직접 받아와. 애먼 사람을 괴롭혀? 어머님, 잊으셨어요? 돈 빌려가신 분 어머님이세요. 저희 증거도 있어요. 그래, 내가 빌려갔다. 너희는 늙은 시모한테 돈 빌려준 게 그리 아까워? 이렇게 빚쟁이처럼 사람 들들 볶는 건 아니지 않니?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는 말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남편은 그런 시모의 말도 안 되는 행태에 그저 주저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에게 그런 망언을 꺼내는 시모의 모습에 저는 흥분하고야 말았습니다. 어머님, 저희 보험금 받은 거 아주버님한테 말하셨어요? 그래, 걔한테 이야기했어. 너희한테 목돈이 생겼다고 들었으니 첫째한테 도움이 될까 싶어 말한 거야. 도대체 어머님은 어째서 아주버님만 싸고 도시는 거예요? 남편도 어머니 자식이에요. 게다가 매번 시대고고 귀찮은 일 아무 말 없이 다 도맡아 하는 효자라고요. 그런 자식한테 이러시는 거 부끄럽지도 않아요? 내가 왜 부끄러워야 하니? 네 남편이 내 자식이라고? 절대 아니야. 둘째,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네 아버지 자식이지. 어디서 굴러먹었는지 모를 년이랑 붙어먹어서 데려온 사생아. 나는 너 절대로 내 자식이라고 인정 안 해. 내 자식은 첫째뿐이야. 네? 시모의 폭탄 발언에 남편은 놀라 벙벙한 표정이었고 저는 저대로 당황해 말이 안 나오더군요. 그런 한편으로는 이 상황들이 이제야 이해가 가기 시작했습니다. 너 3살 때 네 아버지가 너를 데려왔어. 우리 호적에 입양시키자고. 나는 첫째 아들이 있는데 왜 또 아들을 데려왔나 싶었어. 남편의 성화에 양자의 연을 맺긴 했는데 나중에야 제대로 알게 됐지. 네가 밖에서 낳아온 자식이란 걸. 나중에 알아보니 그 여자는 죽었고 네 아버지가 널 불쌍하게 여겨서 데려왔다는 걸 알았어. 저는 그 말에 시모가 남편을 못살게 굴었던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이건 아니죠. 보기 싫었으면 쫓아보내고 연 끊으면 될 일을 이렇게 두고두고 괴롭혔다니. 난 내 자식 힘들어하는 꼴은 못 봐. 왜 내가 그걸 봐야 해? 너희들 죽을 때까지 우리 수발 들라고 합가하라고 한 거야. 내가 너한테 애정 한 조각이라도 있을 줄 알았니? 뻔뻔하기도 해라. 저는 시모의 말에 분노가 치미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껏 이 집안의 크고 작은 일을 해결한 건 우리 남편이라고요. 매번 사고만 치는 아주버님이 뭘 해준 게 있다고 매번 감싸는 건데요. 평소에는 집에 오지도 않다가 돈만 필요하면 어슬렁거리며 와서는 사람들 돈 다 빌려서 가져가서는 안 갚고, 그런 사람이란 걸 알면서 어떻게 우리 남편 보험금을 가져가서 그런 사기꾼한테 전해줄 수가 있어요. 어머님도 똑같아요. 똑같은 사기꾼이라고요. 누가 사기꾼이야? 우리 첫째는 그런 짓 안 해. 재수가 없어서 계속 미끄러지기는 하지만 걔도 뒤에서 잘 받쳐주면 성공할 거라고. 보험금, 그게 그렇게 중요해? 그냥 콱 죽어버리지 그랬니? 꼴도 보기 싫은 네 얼굴 볼 때마다 짜증이 얼마나 나는지 알고는 있니? 차라리 네 아버지를 닮았으면 정이라도 조금은 갔을 것을. 그 여자를 빼다 박았는지 정이라고는 안 가는 얼굴을 하고선. 그만하세요. 그런 소리 들을 만한 사람 아니에요. 어머님만 그런 줄 아세요? 저도 똑같아요. 아주버님 얼굴만 보면 치가 떨린다고요. 이번에는 어떤 사고를 쳤을까, 또 돈을 요구하면 어떡하나 하면서. 그러니 이번에도 아주버님 감싸주시면 저 진짜 용서 못해요. 아주버님은 어디 가셨어요? 그걸 낸들 아니? 나도 연락이 안 되는데. 설사 알아도 내가 너희한테 알려주겠니? 애를 이렇게 잡아먹으려고 난리들을 치는데. 화가 머리끝까지 난 저와는 반대로 남편은 도리어 차분해진 표정이었습니다. 이때 남편은 알게 되었다고 해요. 자신이 그렇게 노력해도 어머님께 인정받지 못한 이유를요. 그 이유를 알게 되어 오히려 홀가분했다고 하더군요. 결국 돈 4천만 원을 사기로 잃게 된 저희는 이제 치료에만 집중하자며 시댁에서 나오기로 했습니다. 아파서 요양하겠다고 하니 시모가 막지는 않더군요. 잘못한 일이 있으니 잡지 못한 것도 있겠죠.
그 뒤 시부가 죽고는 시댁과 완전히 연락이 끊어져 인연도 이대로 끊어지나 하는 작은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도 1년을 넘기지는 못했습니다. 남편은 1차 치료를 끝내고 요양 겸 쉬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의 수발을 들기 위해 일을 그만두고 퇴직금을 받아 나온 상태였죠. 그날의 평화를 깬 것도 시모의 전화 때문이었습니다. 너 혹시 돈 100만 원 정도만 빌려줄 수 있니? 갑자기 전화하셔서 또 돈 이야기세요? 이번에는 뭐 때문에 필요하신데요? 말하는 뽐새하고는 친구 아들 결혼시킨다고 해서 축의금 하려고 그런다. 요새 너희들이 도통 들리지 않으니 돈이 없어서 말이다. 너희도 그렇지 한 번도 연락을 안 해? 매달 시댁에 용돈을 드리던 저는 그 당시 괘씸한 마음에 돈을 돌려받기 전까지는 용돈을 드리지 않기로 결심했었어요. 결국 돈이 궁해진 시모가 연락을 하신 거였어요. 그런데 어째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친척 집에 축의금을 내도 그것보다는 적게 낼 양반이 갑자기 100만 원? 물론 그 금액을 다 축의금에 내지는 않아도 뭔가 쓸 곳이 있을 거라는 생각에 시모의 뒤를 쫓았습니다. 돈이 얽혀 있으면 꼭 등장하는 아주버님 생각 때문에요. 시모가 택시를 타고 내린 곳은 어느 화려한 예식장 앞이었습니다. 소문으로도 대관료와 식대가 어마어마하다는 이 예식장에 시모는 무슨 일로 들렸을까 하는 차에 저는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로비 화면에 떠있는 결혼 커플 사진에 아주버님의 얼굴이 떡하니 붙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감히 내 남편 안보험금을 사기쳐놓고 이런 비싼 곳에서 결혼식을 할 생각을 하다니 화려하게 치장된 그 모습이 괘씸해서 화를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애써 냉정해진 저는 드디어 꼬리를 잡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가만 보니 아주버님의 결혼식에는 시부모가 아닌 다른 사람이 혼주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하는 결혼식임을 숨기고 싶었던 건지 그것도 아니면 집안 사람들이 가진 부정적인 이미지를 상대 측에 알려주고 싶지 않았던 건지도 모릅니다. 저는 아주버님이 대화를 나눌 때 불쑥 끼어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네요. 제가 나타나자 아주버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러더니 다른 사람들에게 잠시 실례한다며 저를 옆으로 끌었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그러게요. 제가 여길 어떻게 왔을까요? 그런데 결혼식을 굉장히 성대하게 치르시네요. 축하드려요. 그런데 우리 할 얘기가 있죠? 재수씨, 나 30분 뒤면 결혼식이에요. 결혼식 끝나고 이야기해도 되잖아요. 남의 경사에 초를 치러 온 것도 아니고.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정 원하시면 저는 여기서 말씀드려도 괜찮아요. 하객 알바까지 쓴 것 같은데 정말로 괜찮으신 거 맞아요? 아내가 될 예비 신부님이 모든 걸 알아도? 알았어요. 잠시만요. 아주버님은 저를 데리고 호텔 객실이 있는 층으로 향했습니다. 사람이 없는 걸 확인한 아주버님이 먼저 소리치더군요. 도대체 왜 이러는 겁니까? 어떻게 성사시킨 결혼식인데 이렇게 행패를 부려요? 행패요? 동생 보험금 가지고 치르는 결혼식이면 저도 관여할 수 있죠. 어머님한테 받은 남편 보험금 어쨌어요? 내가 뭘 받았다고 그래요? 딱 잡아떼는 아주버님 모습에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당신이 어머님 시켜서 우리 남편 보험금 강탈해 간 거 내가 모를 줄 알아요? 사람을 우습게 보는 것도 한두 번이지.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니까 쉬워 보이나 본데 남편은 몰라도 나는 아니에요. 막말로 지금 당장 이 결혼식 뒤집어 엎을 수도 있고 당신 같은 사기꾼 민낯 알려주는 건 일도 아니야. 뭐? 사기꾼? 나 니네 남편 형이야. 못하는 말이 없네. 내가 왜 사기꾼이야? 그 돈 돌려준다고 몇 번을 말했어. 그리고 어머니가 준 건 어머니 돈이라고 생각해서 받은 거였어. 그만 잡아떼세요. 어머님이 벌써 말씀하셨어요. 아주버님이 남편 보험금 필요하다고 했다면서요? 그러면서 어머님 시켜서 돈 가져가서는 안 돌려줬다던데요? 돈을 받은 건 사실이야. 인정할게. 그런데 여기 와서 이럴 건 아니잖아. 진정하고
우리 대화로 해결해보자고. 진정? 대화? 저기요, 아주버님. 저요, 세상 둥글게 살고 싶은 사람이에요. 누구는 화내고 싶어서네요? 예전부터 그랬잖아요. 매번 우리 남편한테 돈 빌리고 안 갚고 상습이잖아요. 제가 본 것만 수십 건이에요. 가져갔으면 갚을 생각을 해야지. 남의 돈으로 호사스럽게 살면서 사람 우습게 보는 것도 정도가 있죠. 그리고 대화로 해결될 일은 아니죠. 돈을 가져와야 될 거 아니에요. 제 목소리가 커지니 아주버님은 당황했습니다. 알았어. 그럼 이렇게 해. 오늘은 바쁘니까 내일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서. 제가 아주버님 수법에 당한 게 몇 년인데요. 지금 당장 준비하세요. 결혼식 끝날 때까지 안 주시면 저도 성심껏 이 결혼식 정성스레 망쳐드릴 테니까요. 아니, 하루도 못 기다려? 하루고 한 달이고 지금 몇 년 전에 빌려준 것도 안 갚으셨잖아요. 그리고 기다릴 필요가 어디 있어요? 이번 결혼식 친척 빼고 친구들 하객은 진짜죠? 친구들 엄청 많으신데 축의금으로 갚으시면 되겠네요. 그걸 가져갈 생각을 하다니. 그건 내가 받은 내 결혼 축하금이라고요. 다른 사람들의 성의가 있는 돈을. 그 돈은 성의가 있는 돈이라 괜찮고 동생 보험금은 성의가 없는 돈이라 안 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남편 돈은 목숨이 달려있는데 가져가셨잖아요. 피차 일반이에요. 계속 안 주신다고 하시면 저 내려가서 다 말해버릴게요. 제 목소리가 호텔 복도에 울리자 결국 아주버님이 백기를 들었습니다. 알겠어. 소리 낮춰. 축의금 줄게. 그러니 좀 조용히 해. 다들 들으면 어쩔 거야. 이 결혼 파토나면 축의금도 없어. 저는 시간에 쫓기는 아주버님을 보내고 저는 축의금 받는 자리가 잘 보이도록 가까이서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아주버님은 패백하러 가기 전 잠시 들러 축의금 받던 사람에게서 가방을 받아 저에게 가져왔습니다. 저는 가방을 받아 금액을 확인했습니다. 사업한답시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던 사람이라 그런지 축의금도 많이 들어왔더군요. 저희한테 빌려간 돈에 한참 못 미치네요. 나머지 2천만 원은 어머님 편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받아갈게요. 그리고 제 조건을 들어주면 앞서 빌려가신 돈은 탕감해 드릴게요. 이번에는 또 뭐야? 무슨 조건인데? 저와 남편에게 어떠한 금전 요구도 하지 마시고 어머님 통해서 돈 빌리는 것도 하지 마세요. 그리고 남처럼 지내요. 앞으로 아는 척 하지 마시고 이 조건 깨지면 빚쟁이처럼 남은 금액 받으러 따라다닐 거니까요. 생각보다 별거 아닌 조건이었다고 생각했는데 아주버님의 표정은 썩 좋지 않았습니다. 그 표정은 지갑을 강제로 뺏긴 억울함과 짜증이었어요.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안도의 숨을 몰래 쉬었습니다. 2천만 원 잊지 마세요. 그거 안 주시면 어머님 앞으로 된 집으로 대출받아서 가져갈 거예요. 실질적으로 저희한테 돈 빌려간 사람은 어머니시거든요. 어머님한테 돌려받는 게 맞죠. 그럼 굳이 이 축의금을 가져가지 않아도 되잖아. 내가 어머니한테 드릴 테니.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죠. 어머님한테 드린 돈이 아주버님한테 간 걸 아니까 찾아왔고 현금이 있으니 제가 받아가는 거고요. 지금이 지나가면 또 돈 없다고 하실 거 분명하니까요. 아쉽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희는 그 돈 충분히 받을 자격 있다고 생각하니까. 눈뜨고 축의금을 빼앗긴 그 기분을 곱씹고 있을 아주버님을 보며 저는 생긋 웃어주었습니다. 그럼 신혼생활 즐겁게 하세요. 저를 노려보는 아주버님을 뒤로하고 속으로 즐거움의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돈을 돌려받았어요. 그냥 돈이 아니었으니 더 소중했습니다. 저는 이 기세로 나머지 2천만 원도 돌려받기로 했습니다. 저는 돈을 은행 계좌에 넣고 남편을 불러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시모는 저보다 일찍 돌아와 있더군요. 자식 결혼식에 얼굴 도장만 찍고 오는 처량한 신세라니. 그래도 안쓰러운 기분보다는 본인 손으로 그렇게 만들었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어요. 너희 여기 웬일이니? 이 집에는 오지 않기로 한 거 아니었어? 말씀드릴 게 있어서 왔어요. 당신이 직접 말해요. 저는 남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남편은 준비해온 서류를 내보이며
시모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생각해봤는데 저를 파양해주세요. 저는 더 이상 어머니의 아들이고 싶지 않습니다. 남편의 입에서 튀어나온 말에 시모의 얼굴이 악독하게 변했습니다. 뭐? 네가 뭔데 파양을 하라 마라 하는 거냐? 이제껏 입혀주고 재워주고 먹여줬더니 이렇게 은혜를 원수로 갚아? 그런 이유로 이제껏 제사며 차례며 잘 모시지 않았습니까? 합가에서 어머님 돌봐드린 것까지 하면 제 할 도리는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파양해 주세요. 절대 안 된다. 파양이라니. 누굴 바보로 하니? 너희가 나 모시기 싫어서 그런 말 하는 거 안다. 그래서 반년 동안 연락 안 하고 살지 않았니? 그 정도 시간이면 반성했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딴 생각을 해? 이제 그만하세요, 어머님. 저희도 더 이상 어머님 모시고 살 여력이 안 돼요. 이도 병원 치료 중이라 일도 못하고 힘들다고요. 게다가 친자식도 아니라며 타박 주셨잖아요. 그냥 서로 편하게 파양하세요. 파양? 내가 누구 좋으라고 그런 거래. 나는 죽을 때까지 너희한테 붙어 살 거야. 내가 죽을 곳이 네 집이라는 것만 알아둬라. 너는 내 자식은 아니지만 나를 돌봐야 할 이유가 있어. 첨년의 자식을 거둬줬더니 그래서 죽을 때까지 저희에게 수발을 받으시겠다는 생각이세요? 그래, 내 자식 고생시키기는 싫으니 너한테 붙어 있어야지 어떡하니? 그럼 안 되겠네요. 어머님이 싫으시다면 재판으로 할까요? 이제껏 어머님이 남편이 제 핏줄이 아니라고 괴롭힌 것, 과도하게 금전 요구하신 것, 그런 것들이 다 증거가 되거든요. 저희는 뭐든 파양만 하면 되니까요. 나는 절대 허락 못한다. 너희는 절대로 이 집에서 못 나가. 나한테 신세진 값은 받아야지. 막무가내로 안 된다는 시모에게 저는 그분의 가장 큰 약점을 들이밀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아주버님을 배웠어요. 결혼식장에서요. 벌써 몇 번째 결혼인지는 모르겠지만 여자 쪽 집안이 엄청 좋아 보이던데. 어머님이 여기에 합의하지 않으면 저는 이 길로 아주버님 장인어른 댁으로 찾아갈 수밖에 없어요. 주소를 알아놨거든요. 마지막 말은 거짓이었지만 시모의 얼굴은 새파랗게 변했습니다. 명절에 와보지도 않고 집에 도움도 안 되는 장손이 뭐가 그리 좋아서 싸고 도는지. 안 된다. 네 형은 건드리지 마. 이제 마음 잡고 잘 사는 애야. 왜 그 애를 건드리는 거야? 어머님께서 파양해 주시면 건드릴 필요도 없고 아예 만나지도 않을 거예요. 그 서류 작성하시면 우리와는 남이니까 서로 얼굴 마주칠 필요도 없어요. 아니면 제가 그 집에 찾아가서 어머님이 아주버님 친모이고 외방 자식인 둘째 아들 피 같은 보험금 사기쳐서 가져갔다고 말할 거예요. 악에 바친 제 말에 결국 무너진 건 시모였습니다. 그 애는 건드리지 말라며 저희를 노려보며 합의서를 작성해 주더군요. 저희는 드디어 남이 되는 첫 발을 디디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상쾌한 시모에게 마지막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그리고 그 결혼식에서 아주버님이 가져가신 돈 4천 중에 2천은 돌려받았어요. 나머지 2천은 어머님께 돌려받으려고요. 잘 아시겠지만 저희는 아주버님한테 빌려드린 게 아니라 어머님한테 빌려드렸잖아요. 빠른 시일 내에 갚아주세요. 돈 없다. 나도 너희랑 똑같이 첫째한테 다 털어넣었어. 그러면 이 집이라도 팔아서 갚으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아주버님 댁으로 들어가시면 딱 좋고요. 그걸 말이라고 하니? 왜 내 새끼가 그 고생을 해야 해? 그러니까요. 우리 남편한테 잘해주셨으면 끝까지 모시고 살았을 텐데. 이제 남이라 그럴 수도 없겠네요. 어쨌든 2천만 원은 빨리 갚아주세요. 안 갚으면 아주버님한테 갚으라고 할 테니까요. 결국 파양 합의서에 사인한 시모는 며칠 뒤 2천만 원을 보내왔습니다. 어떻게 구한 돈인지 알 수 없었으나 그 돈을 받고 얼마나 마음이 놓이는지 남편 치료에 집중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만 들었어요. 그렇게 저희와 시댁 인연은 모두 끊어졌습니다. 남편은 몸 상태가 좋아지고 있었고 아이도 잘 크고 있어요. 한번 시모가 저희를 찾아온 적이 있었어요. 시모의 남동생,
그러니까 남편의 전 외삼촌이 저희에게 시모를 데려왔더라고요. 알고 보니 아주버님이 시모의 땅 문서를 가지고 가 몰래 팔았고 시모는 그것도 모르고 집에 있다가 그 집을 산 사람들에 의해 쫓겨났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너희가 네 모친을 받아주면 안 되겠니? 죄송합니다. 이제 법적으로 저와 관련 없는 분이세요. 제가 모실 이유 없습니다. 여기서 이럴 게 아니라 형님께 모시고 가세요. 어머님이 그리 아끼셨으니 잘 모실 겁니다. 봐라, 이 악독한 것들. 길러준 은혜도 모르는 이 망할년 놈들. 내 자식으로 키워줬더니 이렇게 은혜를 원수로 갚아? 어머님, 말씀은 똑바로 하셔야죠. 은혜를 원수로 갚은 건 어머님이세요. 그러게 차별하지 말고 잘 키워줬으면 지금쯤 저희 남편이 어머님께 잘했겠죠. 장인 장모한테도 그리 살뜰하게 대하는 이 착한 아들을 어떻게 그렇게 모질게 굴어서 정을 떼게 만들어요? 당신 그만해. 어쨌든 외삼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못 모셔요. 헛걸음하시게 한 것 같아 죄송하지만 형님께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끊어내는 남편 말에 외삼촌이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너의 형님은 얼마 전에 사귀죄로 감옥 들어갔단다. 나도 자세히는 모르는데 그 결혼한 여자 집안에서 사기를 쳤다고 하더라고. 누님도 그놈이 친 사기에 빚쟁이들이 찾아와 난리치는 바람에 고생 좀 했다. 넌 그런 얘기를 뭐하러 해? 누님, 이제 그만 좀 하세요. 땅 문서 갖고 도망친 놈 뭐하러 두둔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곱게 쓰셨으면 말년에 이 고생은 안 하셨을 텐데. 남이사, 마음을 곱게 쓰던 못생기게 쓰던 그게 너랑 뭔 상관이야? 상관이 왜 없어요? 얘들까지 안 받아주면 누님을 제가 모셔야 한다고요. 저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어째서 제 자식들한테 고모까지 모시라고 해야 하냐고요? 왜 네가 모셔? 나 여기에 두고 가라. 죽더라도 여기서 죽어버릴라니까. 제발 좀 그만하세요. 자식을 어떻게 키웠으면 늙은 노모 혼자 사는 집을 몰래 팔아버릴 수가 있어요? 제 엄마 무시하고 혼주석에 알바를 올릴 생각을 하냐고요? 사기치고 나서 누님한테 다 뒤집어 씌우는 그런 놈팽이에요. 누님, 제발 정신 좀 차려요. 친자식이 저런 짓 한 거면 이미 폐륜이나 마찬가지라고요. 그래도 내 자식이야. 내 핏줄이라고. 그놈이 그런 짓을 했어도 나는 후회하면 안 된다. 그러면 그년한테 지고 마는 거야. 외삼촌에게 한 소리 들은 시모가 되려 화를 내자 외삼촌이 한숨을 푹 쉬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이후 어쩔 수 없이 외삼촌이 시모를 모시고 갔습니다. 저희는 두 사람이 나가시고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만약 파양을 하지 않았다면 아주버님의 사기에 대한 여파가 우리에게까지 미쳤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나중에 외삼촌이 시모를 요양원에 모셨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진짜로 저희와 시모의 연은 끊어졌습니다. 적고 보니 정말 파란만장한 일들의 연속이네요. 남편은 병마를 딛고 지금은 일도 다시 시작하며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도 강도 같은 시댁 걱정을 하지 않으니 생활이 여유로워졌어요. 우리 가정을 지킬 수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나쁜 놈이 없는 사람 등쳐먹는 사기꾼이라고 그런 사람들은 인연을 끊는 게 답인 것 같아요. 긴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드리고 싶네요. 내일은 오늘보다 더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인천에 살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평범하고 화목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이혼이나 가정 불화는 TV 속에서나 나오는 얘기인 줄 알고 살았죠. 이혼하면 정말 큰일 나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혼 후에 더 행복해졌습니다. 저는 중소기업에서 격리 업무를 꽤 오래 했어요. 덕분에 결혼 전에 모아둔 돈이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남편도 학원 강사 일을 오랫동안 해서 둘이 합치면 신혼집은 문제 없었어요.
그럼에도 친정 부모님께서는 제 명의로 아파트를 해주셨어요. 형편 되니까 집은 꼭 친정에서 해주고 싶다고 하셨죠. 부모님께서 어렸을 때 못 해줬으니 지금이라도 누리라고 하셨어요. 그렇다고 저는 금수저도 아니고 은수저도 아닙니다. 사실 제가 떡볶이 수저예요. 엄마께서 오랫동안 분식집을 하셨거든요. 떡볶이를 매일 먹어서 행복했지만 남들보다 조금 가난한 집이었죠. 물론 지금은 시대를 잘 탄 건지 가게가 너무 잘 되고 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함께 가게를 운영하시고 계세요. 직원들도 물론 여럿 있어요. 맛집이라 학생들이랑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거든요. 저는 결혼 후에는 전업주부로 지냈는데요. 용돈벌이로 부모님 가게에서 가끔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입시학원 강사라 못 버는 건 아니었지만요. 아이가 생기기 전까지는 생활비를 반반하기로 했거든요. 제가 일을 아예 안 하면 모아둔 돈을 생활비로 다 까먹겠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은 저를 가사도우미쯤으로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그럼 제가 이혼을 결심하게 된 이유들을 들어보시겠어요? 저희 시어머니께서는 마음속에 늘 소녀가 있는 듯 했어요. 항상 말도 사근사근 하시고 별거 아닌 일에도 깨르르 웃으셨거든요. 저희 엄마랑은 굉장히 다른 느낌이었어요. 장사를 오랜 시간 해온 친정엄마는 완전 대장부 성격이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결혼할 때도 친정엄마께서 시어머니를 정말 잘 만났다고 좋아하셨어요. 부드러운 시어머니 첫인상이 너무 마음에 드셨대요. 하지만 복병은 시아버지였습니다. 시부가 저를 처음 보자마자 하신 말씀은 빨리 애 낳고 남편 내조에나 힘써야지. 회사는 그만둘 거지. 집은 항시 여자가 지키고 있어야 해. 여보,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요? 뭐? 어떤 세상인데? 아니, 당신은 남편이 말하는데 왜 끼어들어? 아이고, 새끼 보는데 민망하게 왜 큰 소리를 쳐요? 그러고 보면 참 공평하지 않은 것 같아요. 평생 가족들 직접 밥해 먹이고 청소에 빨래에, 어휴, 공무원은 월급이라도 주지만 주부는 월급도 없잖아요. 뭐?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야? 그래서 지금 일을 못 그만두겠다는 거냐? 아니요. 그런 점을 다 알지만 저는 전업주부가 꿈이에요. 물론 남편이 착실하고 다정하다는 전제하에요. 부인이 남편을 공경하는 만큼 남편도 부인을 공경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버님, 저 내조 열심히 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어머님, 그동안 남편 키우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저희 예쁘게 잘 살아볼게요. 부족한 저 많이 가르쳐 주세요. 세기야, 고맙다. 여편네 주책맞게 눈물은? 시모는 눈물을 보이셨고 시부는 제가 마음에 안 든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시부는 그렇게 처음부터 가부장적인 느낌이 다분했어요. 그런 태도를 저는 그냥 보고 넘기지는 않았습니다. 설사 시부가 건방지다고 생각할지라도요. 이제 제가 이 집안에 들어왔으니 그동안 혼자였던 어머님 편에 서기로 마음먹었거든요. 다행히 남편과 연애를 할 때에는 시부에게서 느껴지는 가부장적인 낌새가 안 보였어요. 제가 친정엄마를 닮아 완전 사내 대장부거든요. 남편이랑 연애할 때도 제가 다 리드했어요. 게다가 저는 현모양처가 꿈이라서 시부의 뜻과 어느 정도는 맞다고 생각했죠. 사실 제가 어릴 때부터 친정엄마가 장사를 하셔서 엄마와 별다른 추억이 없거든요. 그게 늘 아쉬웠기 때문에 저는 전업주부가 꿈이었어요. 사실 시부와 같이 사는 게 아니고 남편이랑 둘이 사는 거니까요. 시부가 성격이 고약해도 별 문제 없다고 안일하게 생각했죠. 그런데 결혼 후 완전히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뭐야 여보, 나 입을 옷이 없잖아. 에이, 그럴 리가. 어제 내가 개어서 넣어놨는데. 어디 보자. 여기 다 정리해놨네. 세 번째 서랍이라 몇 번 말해. 아니 장난해? 옷 하나하나 다림질 안 해? 응? 그게 뭔 소리야? 너 나 오늘 오전 강의 있는 거 잊었어? 5분 안에, 아니 3분 안에 다림질 해놔. 양치하고 올 테니까. 뭐?
당신 살림 안 해봤어? 세탁했으면 당연히 다림질도 기본으로 해놔야지. 여기 죄다 주름진 거 봐. 이걸 입고 나가면 딴 사람들이 무슨 생각하겠어? 내가 꼭 일일이 설명해야겠냐? 나 시간 없어. 이 니트랑 바지 빨리 지금 입고 나가게 다림질 해놓으라고. 남편은 빽 소리를 지르고는 화장실 문을 쾅 닫았습니다. 철없는 사춘기 애 같은 그 행동에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속은 부글부글 끓었지만 일단 다림질은 해줬습니다. 출근하는 사람과 부딪히기 싫었거든요. 남편은 다림질한 옷을 보더니 다음엔 본인 입을 속옷까지 다림질 싹 해놓으라고 잔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러곤 만족한 표정으로 출근했어요. 고맙다는 말도 없었기에 저는 한동안 벙쪄 있었죠. 남편은 더불어 반찬 투정까지 하며 며칠 동안 미운 짓을 반복했습니다. 이거 어제 저녁에 먹은 미역국 아니야? 너 도대체 집에서 놀면서 제대로 하는 게 뭐 있냐? 당신 내가 차려주는 따뜻한 밥 먹으면서 그런 말이 나와? 요 며칠 왜 그렇게 말을 밉게 해? 열심히 돈 버는 신랑한테 어제 먹은 똑같은 국 먹이는 게 말이 돼? 우리 아버지가 그러셨는데 국은 딱 끓일 만큼 끓여서 먹는 거야. 아니 양 조절이 안 돼? 왜 저녁에 먹은 음식을 아침에 또 먹게 하냐고. 앞으로 주의해. 모르는 소리 하지 마. 다른 집들은 다 국 한 솥 끓여서 며칠씩 먹어. 그러기만 해봐. 그리고 내일부터는 점심 도시락 싸줘. 남편은 제 말을 무시하고 자기 할 말만 했어요. 아이씨, 반찬이 이게 뭐야? 계란말이, 일미, 멸치. 너무 부실하잖아. 너 혹시 생활비 아껴서 나 몰래 모으고 있어? 우리 아버지는 구첩반상 아니면 식사를 안 하셔. 네가 차린 음식들 정성이 있으면 내가 아무 말 안 해. 너 앞으로 구첩은 아니더라도 육첩반상까지는 무조건 해. 반찬 가지수는 적응하면서 점점 늘려가면 되니까. 남편이 날뛰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어디까지 하나 우선은 지켜봤어요. 누가 왜 이혼했냐 하면 집안일 때문이라 말하고 싶진 않았거든요. 전업주부인 제가 더 노력하면 싸울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문제는 시부였습니다. 원래 시부는 아침, 점심, 저녁 모두 구첩반상으로 먹는 분이세요. 가게에서 사온 반찬은 입도 안 대고 무조건 시모가 한 반찬에만 밥을 먹었죠. 제가 한 번은 시댁 가서 식사 준비를 도왔는데 시부는 제 반찬 손도 안 대더라고요. 신혼집 초대했을 때도 입맛에 안 맞다고 거의 안 드셨어요. 광적으로 어머님 손맛만 찾으셨죠. 그러면서 시부는 저희에게 평소에는 밥을 어떻게 차려 먹냐고 물었었어요. 신랑은 집에서는 간단히 먹거나 배달을 시켜 먹는다고 답했었죠. 돌이켜보니 아마 그 뒤로 남편이 구첩반상 타령했던 것 같아요. 내가 당신 식사 안 챙겨주는 사람도 아니잖아. 항상 나보다는 당신이 좋아하는 음식 위주로 요리했어. 혹시라도 메뉴 겹치지 않게 나름 정성을 쏟았다고. 근데 고맙다는 말은커녕 어디서 반찬 투정이야? 내가 네 엄마야? 내가 3살짜리 아들 키워? 말이 아가 다르고 어가 다른 건데 어쩜 그렇게 말을 얄밉게 말하니? 365일 어떻게 아버님처럼 구첩반상을 먹어? 그건 어머님이 대단하신 거야. 존경스럽지만 난 구첩이든 육첩이든 절대 못해. 육첩반상? 진짜 육갑 떨고 있다. 야, 너 말 다 했어? 그래. 저는 듣다 쌓인 게 다 폭발했어요. 참지 못하고 소리를 꽥 지르자 남편 눈이 휘둥그레지더군요. 아주 말끝마다 우리 아버지. 그럴 거면 당신 나랑 결혼 왜 했니? 내조는 개뿔. 지금부터는 국물도 없을 줄 알아. 앞으로 아침밥은 네 담당이야. 생활비도 반반 내고 있으니 전부 다 반반 해도 불만 없지? 아침 너, 점심 각자, 저녁 나. 근데 이 여자가 미쳤나? 아, 어디 큰 소리야. 그리고 아침마다 바빠 죽겠는데 네 속옷까지 다리라고? 미쳤니? 심지어 부탁도 아니라 명령조로 뭐 하는 태도야? 내가 매일 반듯한 와이셔츠 준비해주는 걸로 모자랐어? 내가 아무리 내조한다 했어도 선은 좀 지켜줬으면 좋겠어. 정 원하면 너가 직접 다려 입던가. 야, 결혼할 때 네가 뭐라고 했냐? 일 그만두고 내조한다며. 우리 아버지가 이 정도는 기본이라고 했어.
넌 기본적인 것도 못하면서 무슨 내조를 언급해? 우리 엄마는 항상 군말 없이 매 끼니 준비하셨어. 게다가 평생 아버지 속옷 다림질 하셨고. 그러니까 나랑 결혼했으면 너도 지금부터 습관 잘 들여. 늙어서도 남편 사랑받고 살고 싶으면 말이야. 앞으로 손빨래 해서 꼭 다림질까지 잊지 말고 미리미리 해놓으라고. 알아들었어? 남편은 제가 따지자 질세라 더 큰 목소리로 따지더라고요. 사실 처음부터 남편이 좋게 얘기했으면 저도 타협점을 찾으려고 했을 거예요. 하지만 저를 계속 하대하는 남편을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을 따라 좀 유치해지기로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소리 지르는 남편을 보고 영문을 모른다는 듯 치익 웃었어요. 왜? 너 다림질을 도대체 어떻게 한 거야? 이 러닝구 새로 산지 얼마 안 됐는데. 아, 중간에 구멍 났잖아. 아, 그래? 당신 옷 많으니까 다른 거 입으면 되잖아. 조심성 하고는. 아니, 근데 이게 다 뭐야? 왜? 또 문제 있어? 당신 그러다 늦겠다. 대충 입어. 옷이란 옷은 죄다 구멍 뚫려 있잖아. 그래? 뭐 어때? 한번 입어봐. 불편하면 내 거라도 입고 가던지. 당신 미쳤어? 갑자기 왜 그래? 설마 지금 나한테 복수하는 거야? 에이, 복수라니. 나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근데 당신 아침 준비 안 했네. 빨리 밥부터 차리지 그래? 야, 내가 아침을 왜 차려? 왜? 싫어? 그래, 싫다. 너 보니까 도시락도 준비 안 했지? 도시락 같은 소리 하네. 애초에 내가 해준 음식 별로 좋아하지도 않잖아. 너 사 먹는 거 좋아하니까 사 먹어. 왜? 도시락도 아버님이 그러라고 시켰냐? 그걸 어떻게 알았어? 아니, 아빠가 점심은 도시락 싸서 다니라잖아. 그래야 내가 네 음식에 길들여질 거라나 뭐라나. 아무튼 난 이제 네가 해주는 밥 평생 먹어야 하니까 바깥 음식에 내 입맛 맞추지 말라고 했어. 틀린 말 아니잖아. 우리 아버지는 절대 틀린 말씀 안 하셔. 뭐? 진짜 웃겨. 난 그럼 평생 네 밥 삼시세끼 챙기다가 죽어야 해? 내가 왜? 너 꼴도 보기 싫으니까 이 집에서 나가. 여기 우리 엄마가 해주신 집이야. 당장 나가라고. 뭐? 진짜 치사하게. 나 되게 치사해. 그래서 차마 우리 엄마가 사준 집에서 내가 하녀 취급당하는 거 참을 수가 없다. 게다가 생활비까지 반반 내고 있잖아. 그러니까 나가. 우리 깔끔하게 이혼하자. 아니 여보, 진짜 1억이야? 1억이야. 차라리 혼자 살지. 나가. 알았어. 나 일단 출근할 테니까 마음 풀어. 그러자 기세등등했던 모습은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남편은 풀이 죽은 채로 구멍난 네일을 입고 출근하더군요. 저는 곧바로 집 비번도 바꾸고 친정으로 도망갔어요. 퇴근 후 도어락 비밀번호 때문에 집에 못 들어가자 남편은 친정에 찾아왔더라고요. 내가 잘못했어. 집에 가자. 너 얼굴에 미안함이라곤 1도 안 보여. 진짜 내가 잘못했어. 장모님 장인어른 오시기 전에 가자. 남편이 또 친정 부모님은 어려워했거든요. 눈치를 살살 보면서 집에 가자고 보채더군요. 지금 맹세를 하던지 각서를 쓰던지 해. 뭐? 아니, 뭘 또 그렇게까지 하냐. 싫어? 그럼 그냥 깔끔하게 이혼하던지. 내가 너랑 더 살아봐야 무슨 좋은 꼴을 보겠니? 알겠어. 알았다고. 각서 쓸게. 받아 적어. 첫째, 너랑 나, 우리 가정에서는 아버님 말씀이 우선이 아니라 마누라 말, 즉 내 말이 우선이라는 걸 잊지 마. 뭐? 뭘 그렇게 봐. 받아 적으라고. 알았어. 둘째, 반찬 투정하지 않는다. 앞으로는 무조건 내가 주는 대로 군말 없이 먹는 거야. 그리고 밥은 내가 차릴 테니까 나머지 집안일은 서로 반반씩 하는 거야. 마지막 셋째, 생활비 반반은 앞으로 없어. 생각해보니까 신혼집 내 집이잖아. 내 집에서 공짜로 먹고 자고 하면서 생활비까지 원해? 만약 생활비 반반을 원한다면 앞으로 네가 월세를 내. 이 3가지 못 지키겠거나 싫으면 당장 이혼하면 돼.
남편은 월세라는 말에 흠칫하더니 이내 알겠다고 대답했죠. 자기가 별 수 있겠어요? 저는 그날 이후로 남편을 살뜰히 챙겼습니다. 삼시세끼 아주 건강식 위주로만요. 초딩 입맛인 남편은 햄이나 라면 같은 걸 무지 좋아하는데요. 일부러 가공류 인스턴트 음식은 안 줬어요. 나물이랑 잡곡밥 건강식으로만 매 끼니 챙겨줬죠. 음식 간도 엄청 심심하게 했습니다. 조미료, 소금, 간장 다 숨겼더니 남편이 몰래 사오더라고요. 저는 절대 제 음식에 못 뿌리게 했습니다. 내가 하는 요리에 입맛 맞추라고 뭘 간을 더하려고 해. 아버님 말씀대로 길들여져야지. 남편은 밥 먹을 때마다 괴로워 죽으려고 했어요. 저는 보란 듯이 혼자서 냄새 엄청 풍기는 치킨, 족발, 피자 같은 걸 배달시켜 먹었죠. 그제서야 남편은 진심으로 싹싹 빌더라고요. 울 먹이면서 비는데 아주 통쾌했습니다. 제발 요리 좀 그만하고 평범한 예전으로 돌아와 달라고 빌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는 집이 아주 평화로워졌어요. 남편이랑 번갈아 가면서 식사 준비하고 가끔 배달로 끼니 때우기도 했습니다. 속 시원하게 해결하고 이혼 고비도 잘 넘겼습니다. 하지만 딱 그것까지가 제가 해결할 수 있는 싸움이었어요. 남편은 시부가 시모에게 하는 행동을 그대로 베껴서 따라하는 듯 했잖아요. 역시나 물어보니 시부가 남편을 뒤에서 조종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시부모님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아들, 요새 점심 도시락 싸서 다니고 있냐? 아니요, 그게 아버지. 아니, 내가 입맛을 길들이라 몇 번을 말하냐? 그리고 너는 남편 도시락 하나 싸주기 힘들어? 아버님, 이 사람 아무리 건강식으로 챙겨줘도요. 애기 입맛이라 점심은 알아서 사 먹게 하고 있어요. 바깥에서도 밥 먹는 습관 들여야죠. 제가 365일 이 사람 쫓아다니면서 챙겨줄 수는 없잖아요. 그쵸, 어머니? 그래, 네 말이 맞다. 도시락은 무슨 밖에 맛있는 음식이 얼마나 많은데. 뭐? 바깥 음식 건강에도 나쁘고 뭐니 해도 집밥이 최고지. 시부는 그놈의 집밥 타령을 또 하며 언성을 높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말이 안 통할 걸 알고 미리 친정에 SOS를 해놨었습니다. 당신은 거들지 마. 그래서 너 대접한다고 우리 여기까지 불러놓고 음식은 언제 할 생각이냐? 네가 얼마나 음식을 못하는지 오늘 내가 확인해 주마. 그게 아버님, 우리 왔어. 그때 저의 구세주 친정 부모님께서 오셨습니다. 아니, 사돈어른 어쩐 일이십니까? 어쩐 일이긴요. 사돈어른들 대접하러 왔죠. 여보, 얼른 음식 들고 들어와요. 아버님, 저희 부모님께서 새벽부터 음식해 오셨어요. 두 분 쉬는 날이신데 특별히 가족들 먹으라고요. 음식을? 네, 얼른 드세요. 각종 튀김과 어묵, 떡볶이, 순대가 한 상 가득 차려지자 시부의 얼굴은 급격히 어두워졌습니다. 시어머님은 감사하다며 맛있게 잘 드셨는데 시부의 젓가락은 전혀 움직이질 않았죠. 어머, 소문대로 너무 맛있네요. 이렇게 맛있는 음식들을 줄도 안 서고 먹네요. 감사해서 어떡해요? 당신도 얼른 먹어봐요. 됐네. 난 집 가서 밥 먹을 거니까 얼른 먹어. 아니, 나보고 집 가서 또 밥을 하라고요? 그러지 말고 여기서 그냥 먹어요. 준비해주신 사돈부부 성의도 있는데 당신도 참. 아니, 나는 집밥 먹을 거라니까. 구첩반상. 시부는 고집을 부리며 안 먹더라고요. 남편은 그 와중에 또 눈치 없이 맛있게 먹었습니다. 사돈, 그러지 말고 떡볶이 한번 드셔보셔요. 아, 글쎄, 난 안 먹는다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구첩반상 해드리오리다. 엄마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셔서 식기를 9개 챙겨오셨어요. 그리고는 오징어 튀김, 김말이, 고구마 튀김, 종류별로 하나씩 그릇에 담으셨습니다. 자, 그렇게 원하시는 구첩반상이요. 사돈도 참 너무하시네요. 준비해온 성의가 있잖아요. 못 이기는 척 이럴 때는 같이 드시고 그래야 어른이지.
아니, 애들이 보고 배우겠어요. 반찬 투정 그만하시고 어서 드세요. 저희 신랑 보세요. 얼마나 잘 먹습니까? 자고로 남편은 주는 대로 뭐든 잘 먹어야 돼요. 그래야 늙어서도 예쁨 받죠. 더 늙고 병들었을 때 다들 나 몰라라 하면 좋겠어요? 나 기가 막혀서 난 먼저 집에 가겠습니다. 당신 적당히 먹고 얼른 와. 기센 친정엄마의 일침에 시부는 도망가듯 집을 나섰어요. 당신 뭐해? 아버님 따라가봐. 나 더 먹고 싶은데. 제가 남편에게 시부를 따라가라고 했지만 자기 배 채우느라 바빠서 안 따라가더라고요. 시모는 그런 남편의 등짝을 여러 번 때리셨죠. 어서 가. 그렇게 투덜거리는 남편을 데리고 친정아빠는 남은 떡볶이를 포장해서 시댁에 가셨습니다. 그럼 슬슬 떠날 준비해볼까요? 정말 이래도 될까요? 사실 친정 부모님께서는 시어머님의 파업을 위해서 오신 거였어요. 이래도 되죠. 아니, 우리 나이가 몇입니까? 이제 애들 다 키우고 자유롭게 살아야죠. 사돈 옷이랑 짐들은 잘 챙겨오셨죠? 그럼요. 근데 저 양반 저 없으면 굶다가 쓰러질지 몰라요. 괜찮아요. 쫄쫄 굶어봐야 앞으로 반찬 투정 안 하겠죠. 사돈 어른은 그냥 저희만 믿고 따라오세요. 저희 엄마께서는 괜찮다고 시모를 달래셨고 저도 거들어서 어머님을 안심시켰어요. 어머님, 걱정하지 마세요. 그동안도 충분히 노력하셨잖아요. 30년 넘게 삼시세끼 구첩반상 차리셨으니 앞으로는 좀 편하게 사셔야죠. 아이고, 내가 우리 예쁜 며느리 덕에 말년에 후강하네. 어머님이 눈물을 훔치는데 괜시리 마음이 찡했어요. 동시에 남편이 괘씸한 생각도 들었어요. 시모의 고생을 옆에서 방관하기만 했으니까요. 그렇게 저랑 친정엄마와 시모는 일주일 동안 강원도 여행을 떠났어요. 엄마께서는 가게와 시댁을 아빠에게 맡기셨죠. 친정아빠께 들어보니 시부는 처음에 정말 아무것도 먹질 않고 기다렸다네요. 그러다가 하루 지나자 해골 같은 얼굴로 냉장고를 뒤져서 시모가 해뒀던 반찬들을 먹었대요. 그리고 반찬이 다 떨어지자 시부는 정말 계속 굶었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자 남편이 전화로 난리를 부렸죠. 아니, 엄마, 여행은 무슨 여행이야. 아, 강원도 멀리도 갔네. 빨리 돌아와. 아빠 쓰러지시면 어떡해. 아빠가 엄마 올 때까지 절대 식사 안 하신대. 엄마가 어떻게 그래? 아무리 장모님이랑 그 사람이 가자 해도 엄마는 거절했어야지. 야, 이놈아. 나는, 네 애미는 내가 평생 그 고생을 했는데 넌 지금도 네 아빠만 걱정돼? 아니, 집에 밥이 없어, 반찬이 없어. 하다못해 배달이라도 시켜 먹던가. 언제까지 내가 그 짓을 해야 돼? 엄마, 왜 그래? 엄마답지 않게. 나도 이제 좀 인간답게 살자. 못난 놈, 끊어. 시모는 설움을 터뜨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저랑 엄마는 우는 시모를 달래면서도 착잡했죠. 어쩌면 그 모습이 저의 미래였을지도 모르니까요. 친정아빠께서는 장사하고 남은 떡볶이를 들고 매일 시댁으로 퇴근하셨어요. 시부는 결국 굶고 굶다가 글쎄 새벽에 몰래 떡볶이를 꺼내서 먹었다네요. 허겁지겁 먹다가 남편이랑 친정아빠한테 들켰대요. 엄청 창피하면서도 떡볶이를 손에서 놓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고도 시어머님이 계속 연락 두절이자 시부는 결국 제 전화로 연락을 했습니다. 자기가 잘못했다며 울면서 시어머님 돌려보내라고 하셨죠. 어쩔 수 없이 시모는 전화를 바꿔 받으셨습니다. 여보세요? 당신이야? 그래요, 나예요. 창피하게 새애기한테 전화해서 뭐해요? 내가 잘못했네. 이렇게는 못 살아. 나야말로 그렇게 못 살아요. 어떻게 하면 돌아올래? 이대로 이혼할 거는 아니지? 우리 나이가 몇이야. 그동안 산 세월이 얼만데. 당신 반성하는 모습 안 보이면 난 못 가요. 뭐? 나 평생을 당신 위해서 살았잖아요. 이제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나도 지쳐요.
오죽하면 며느리랑 사돈어른 따라 도피했겠어요. 내가 진짜 미안하네. 내가 어떻게 하면 집에 돌아올 거요? 약속해요. 당신이 약속 안 하면 난 못 가요. 무슨 약속? 나 이제 예전처럼 당신 못 챙겨요. 속옷도 못 다리겠고 당신 옷도 당신이 알아서 챙겨 입어요. 그래, 내 옷은 내가 챙겨 입을게. 그거면 돼? 아니요. 제일 중요한 밥 문제가 남았잖아요. 당신 30년을 나 부려먹었잖아요. 이제 그만 그쯤 하면 됐어요. 나 이제 밥 못 차리니까 그렇게 알아요. 갑자기 그러면 쓰나? 난 뭘 먹고 살아 그럼? 세상 널린 게 음식이잖아요. 당신 아직 정신 못 차렸네. 끊을게요. 아니 끊지 마. 알겠어. 우리 타협을 하자고. 나도 당신이 갑자기 그러면 힘들어. 마음 약한 시어머님을 대신해서요. 저랑 친정엄마는 시부와의 통화를 엿들으며 코치를 했어요. 아니 시부는 또 죽어도 구첩반상은 포기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겨우 합의해서 삼시세끼 중 딱 한 끼만 구첩반상 차리기로 했습니다. 나머지는 알아서 남은 반찬 드시기로 하고요. 주말에는 당연히 배달이든 외식이든 알아서 식사 드시라 했죠.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하고 시모는 점점 반찬을 줄이기로 하셨습니다. 그렇게 여자들의 파업은 종료됐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은 애교 수준이었어요. 알고 보니 생각지도 못한 사건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저희 남편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강사다 보니까 유행에 민감해요. 그래서 늘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살았습니다. 중독 수준으로 눈 뜨자마자 자기 전까지 손에서 놓지 않았어요. 여보, 그렇게 핸드폰만 들여다보다가 눈 더 나빠지겠어. 영상 보고 싶으면 차라리 TV를 봐. 아무래도 작은 화면보다 큰 화면이 낫잖아. 괜찮아. 난 이걸로 영상 보는 게 편해. 손에 착 감겨서 안정감이 있잖아. 그리고 학원에서 언제 연락 올지 몰라. 학생들 실시간 질문 올리면 답도 해줘야 하고. 남편이 업무와 관련지어 얘기하면 제가 할 말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학원에서 스케줄 변동 때문에 자주 전화가 왔거든요. 이해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휴가 때도 스마트폰만 보더라고요. 당신 휴가 내내 또 폰만 들여다볼 거야? 내가 언제? 아니, 전화 만진다고 운전도 나만 시키고 좀 번갈아 가면서 하자. 아니, 나 급한 연락 오면 어떡해. 이럴 때라도 내조 해라 좀. 또 내조 타령이네. 정신 못 차렸지 아직? 아니, 둘이 밥 먹을 때도 전화기 들여다보고 앞에 있는 사람 무안하게 말이야. 휴가 때는 급한 연락 올 것도 없잖아. 아, 진짜 답답하게. 구속하냐? 내가 내 전화도 마음대로 못 봐? 그리고 휴가니까 내가 마음 편하게 유튜브라도 보지. 아, 가만 보면 당신 요즘 잔소리 너무 심하다. 잔소리 듣기 싫으면 적당히 하던가. 폰 만진다고 수영도 안 했잖아. 휴가 왜 왔니? 우리 지금 놀러 왔는데 당신은 전화기만 보잖아. 꼭 바람피는 사람처럼. 뭐? 바람이라니. 너무 같다. 남편은 바람이라는 말에 갑자기 역정을 냈습니다. 저는 별다른 의미 없이 나온 말이었는데 말이죠. 그 순간 설마 하는 의심이 들었어요. 그렇게 서먹하게 호텔로 돌아왔는데 남편은 차에서 내리다가 전화기를 떨어뜨렸어요. 와장창 아주 금이 갔죠. 아이씨, 이게 다 당신 때문이야. 참나, 왜 내 탓을 해? 당신이 전화 만진다고 하도 뭐라 하니까 손에서 놓쳤잖아. 아휴, 별 억지를. 남편은 씩씩거리더니 호텔 방에 저를 혼자 두고 사라졌어요. 혼자 전화기를 고치러 갔더라고요. 저는 남편의 행동이 너무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러다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남편에게는 좀 더 큰 화면인 태블릿도 있었는데요. 업무는 그 태블릿으로도 충분한 걸 뒤늦게 전 깨달았죠. 도대체 전화로 뭘 하고 있는지 걱정됐죠. 처음엔 저 몰래 주식이나 투자라도 하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잠들었을 때 몰래 봤더니 글쎄 바람을 피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런 걸 뒤져보는 성격도 아니라서 남편은 비번을 자기 생일로 해놨더라고요. 그게 무슨 자신감과 뻔뻔함인지 열이 뻗쳤어요.
남편 전화에는 채팅 어플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들어가 보니 남편은 그동안 총각 행세를 하고 다녔더라고요. 처음엔 어떤 몹쓸 것들이 남의 남자랑 붙어먹냐고 생각했는데요. 그 여자들은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걸 까맣게 모르고 있더라고요. 저는 대화 내용 하나하나 다 캡처하고 남편이 절대 발뺌할 수 없게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한동안 자주 남편 강의 시간이 바뀌었는데 그것도 여자들이랑 데이트하기 위해서였어요. 저는 이미 충격받은 상태였는데 남편에게 보낸 시부의 문자에 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다 늙어서 추하게 바람피는 것보다 지금 젊을 때 여러 만나는 게 낫다. 남자는 다 그런 거야. 양심에 찔릴 필요도 없다. 지금 부지런히 여자 만나고 다녀야 안 사람이랑 관계도 더 좋아진다. 지금껏 네 엄마 하나 보고 살아온 나를 봐라. 뭐가 남았냐? 얼마나 후회스러운지 아냐? 지금 충분히 즐겨라. 그 문자에 또 남편은 알겠다고 존경한다고 답했더라고요. 정말 뒷목 잡고 쓰러질 뻔했어요. 시부는 도대체 남편을 어디까지 조종하나 싶었죠. 결국은 조종한다 해도 남편의 의지로 바람핀 거지만요. 저는 결혼 전 남편에게 분명히 말했었어요. 절대 바람만큼은 참을 수 없다고요. 바람핀 거 들키면 무조건 이혼이라 선언했었죠. 그치만 남편은 너무 쉽게 제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여자들과 채팅한 것들과 문자 내용을 다 프린트했어요. 그리고 남편 학원 앞에서 전단지처럼 나눠줬습니다. 저희 집 떡볶이 50% 할인 쿠폰 같이 붙여서요. 처음에는 다들 떡볶이집 홍보인 줄 알고 받아갔어요. 학생들도 지나가는 동네 사람들도 잘 받아갔습니다. 그러다 전단지 내용을 보고 사람들이 저를 힐끔힐끔 쳐다보더라고요. 대부분 저와 아는 얼굴들이었거든요. 사람들은 대신 욕을 해주기도 하고 제 등을 토닥거리며 가기도 했죠. 뒤늦게 소식이 들었는지 남편은 짝짝이 슬리퍼를 신고 급히 뛰쳐나왔더라고요. 당신 뭐 하는 거야? 아, 안녕하세요. 이제 곧 저랑 이혼하실 분이시네요? 자, 떡볶이 쿠폰이라도 챙겨요. 남편은 제가 내민 전단지 내용을 보고 돌처럼 굳더라고요. 지금 이걸 나눠주고 있었던 거야? 얼마나 나눠줬는데? 당신 미쳤어? 돌았어? 나 학원 잘려, 이러다가. 어쩌라고. 네 같은 인간이 애들 가르칠 자격이 있어? 너 대학생들한테도 용돈 준다고 껄떡거렸더라? 조용히 못해? 조용히 못해. 왜 총각인 척 바람피다가 들키니까 쪽팔리냐? 저는 보란듯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남편은 쪽팔린 듯 얼굴을 가리고 학원으로 다시 사라지더라고요. 통쾌하면서도 마음 한켠은 쓰라리더라고요. 결국 제 얼굴에 침 뱉는 꼴이니까요. 그쯤 하면 소문이 날 대로 났을 거라 생각하고 전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당장 남편을 죽이네 마네 하셨는데요. 저는 이상하게 차분해지더라고요. 엄마, 아빠, 화 가라앉히세요. 내가 복수 다 했어. 아, 현재 진행형이라 복수는 계속 할 거야. 잘 됐지 뭐. 어차피 나랑 이어질 인연이 아니었던 거야. 결혼하고 돌변했을 때 진작 이혼했어야 했나 봐. 너무 질질 끌다가 지금 더러운 꼴 다 본 것 같아요. 나 사실 엄마 아빠처럼 예쁘게 살고 싶었거든요. 근데 난 그건 글렀나 보다. 그냥 평생 엄마 아빠랑 즐겁게 살아야지 뭐. 떡볶이집 딸로 돌아가야지. 내 원래 삶으로 돌아가는 것뿐이니까 괜찮아. 엄마 아빠는 그런 저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우셨어요. 그렇게 한바탕 울고 나자 힘이 또 생기더라고요. 남편은 창피함도 창피함이지만요. 학부모 항의로 다음날 바로 학원에서 잘렸어요. 그리고 신혼집에서도 제가 쫓아내서 시댁에 갔다더라고요. 시부한테는 제가 들켰다고 혼나고 시모한테는 바람 폈다고 쫓겨났죠. 게다가 저는 떡볶이 수저라 이 주변 학교 아이들이랑 친하거든요. 남편은 강사도 잘리고 길 가다가 애들한테도 불륜남이라 놀림거리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떡볶이 먹으러 오면요. 해맑게 제게 이야기를 전해줬어요. 이모, 저희가 대신 복수했어요. 잘 있죠?
저는 이혼 준비하고 있다고 시모에게 알렸습니다. 그리고 시부가 남편에게 바람피라고 종용했던 말들을 빠짐없이 시모에게 다 전달했어요. 미안하다, 아가. 내가 미안해. 이런 집안이라 세아가 너무 미안하다. 어머님, 이런 몹쓸 인간들, 아니 이 짐승 같은 것들. 내가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아. 좀 한심했지만 내 아들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감히 아들내미 가정 다 파탄내고 지 가정은 무사할 줄 알았나 보지? 어림도 없지. 저는 시모가 쓰러질까봐 걱정했는데요. 오히려 시모는 씩씩하게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처음 본 강단 있는 시모의 모습이었어요. 형님. 시모는 시고모에게 전화를 건 후에 갈 때까지 가보자고 시부랑 이혼을 결심하셨어요. 그 전에 시부가 바람도 피는지 동태를 살폈죠. 제가 사람을 써서 알아보니까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시부는 나쁘끄럽게 다른 동네 다방까지 가서 커피 한 잔만 시키고 온갖 추태를 다 부렸더라고요. 이때까지 항상 삼시세끼 시모 밥상 받아먹고 다방 가서 딴짓거리 했던 거예요. 저는 사진들을 시모에게 전달했습니다. 주말이 되어서야 저는 시고모를 뵐 수 있었어요. 오랜만이지? 잘 지냈어? 너희 결혼식 때 이후로 처음 보네. 안녕하셨어요, 고모님. 형님 오셨어요? 그래. 나를 주말에 부른 이유가 있을 텐데 뭐 큰일이야? 누나가 여기 어쩐 일이세요? 근처에서 골프 치다 왔지. 다들 내가 보고 싶다 하길래 뭔 일이야? 당신이 누나 불렀어? 그래요. 내가 불렀네요. 나한테는 평생 구첩반상 타령하더니 뒤에서는 추접한 짓거리 하고 다녔어요? 당장 내 손을 분지르고 싶어요. 당신 입에 들어간 음식들 다 끄집어내고 싶다고요. 그러고도 당신이 인간이야? 어디 가르칠 게 없어서 아들한테 그따위 걸 가르쳐. 뭐라는 거야? 이 사람이 뭐 잘못 먹었어? 미쳤어? 어디서 큰 소리야? 형님, 이것 좀 보세요. 시부는 상황 파악을 못했는지 어버버거렸고요. 시모는 제가 만들어뒀던 남편이 바람핀 전단지랑 시부가 다방 가서 추태를 부리는 사진들을 시고모에게 전달했어요. 시고모는 그것들을 보더니 1초의 망설임도 없이 허겁지겁 밖으로 달려나가셨죠. 아니, 당신 도대체 누님한테 뭘 보여준 거야? 시부는 그제서야 시고모가 본 것들을 확인하고 세상 무너진 얼굴을 했습니다. 시고모는 어느새 골프채를 꺼내들고 집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너 내가 바람피는 인간들 극혐하는 거 알아 몰라? 바람을 펴? 네가? 몇십 년을 부인밥 얻어먹으며 산 네가? 이 기생충만도 못한 게? 알고 보니 시고모도 시고모부 바람으로 이혼을 했더라고요. 지울 수 없는 시고모의 아픈 상처를 시부가 건든 거예요. 시고모께서 바람하면 정말 치를 떨고 친동생이라도 가만 안 둘 성격이란 걸 시모는 알았던 거죠. 골프채를 피하며 도망다니는 시부의 모습을 보고 저는 하마터면 웃음이 터질 뻔했어요. 시부는 조금이라도 맞고 싶지 않다고 아주 잽싸게 도망치더군요. 나중에 시모한테 들었는데 시부는 어렸을 때 부모님 말을 더럽게 안 들었대요. 그래서 말이 안 통하니 시고모가 엄청 때리면서 키웠대요. 한 번은 시고모께 맞아서 손목이 부러졌다네요. 가게에서 도둑질하다가요. 시부는 나이가 많이 들었지만 또 그런 일 생길까봐 얼굴이 노래졌더라고요. 너 이 집 당장 반납하고 썩 꺼져. 고생을 안 해보고 사니까 세상에 아주 꽃밭이지? 누나라고도 부르지 마 이놈아. 게다가 상상도 못했는데 시댁집이 시고모 명의로 된 집이었어요. 딱히 능력 없는 시부한테 시고모가 열심히 살라고 준 거였죠. 명의는 그대로 시고모 거였고요. 시고모는 당장 자기 집에서 나가라고 시부를 향해 골프채를 계속 휘둘렀어요. 시부는 맨발로 쫓겨나고 말았죠. 마당에서 시부는 계속 빌었어요. 시고모는 무시하더라고요. 야, 이런 몹쓸 놈아. 네 마누라한테나 용서를 빌어? 그러자 제가 있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시부는 무릎을 꿇고요.
시모 바지가랑이를 잡고 빌었어요. 잘못했어요, 여보. 당신이 좀 누님 말려봐요. 당신은 평생 죗값 치러도 모자랄 거예요. 주접스러운 그 손 치우고요. 새아가한테 똑바로 사과나 하세요. 새아가, 미안하다. 내가 생각이 짧았다. 나는 진짜 걔가 그럴 줄은 몰랐어. 이제 새아가라고 부르지 마세요. 저 이제 이혼하거든요. 뭐? 그 소리를 듣고 시고모는 시부의 멱살을 잡고서 그대로 내동댕이 쳤어요. 아이고, 나 죽네. 누나, 나도 이제 늙었다고요. 그렇게 한바탕 멱살잡이가 끝나고요. 남편도 뒤늦게 시댁에 도착했습니다. 시고모는 냅다 남편 뺨을 갈겼죠. 고모? 이 못난 놈. 지금 저는 이혼을 무사히 한 상태입니다. 시부가 절대 이혼 못 해준다고 버텨서 시어머니께서는 이혼 소송 중이시고요. 시모는 현재 저희 엄마 가게에서 일하고 계세요. 사실 지금은 편하게 이모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혼을 했으니 계속 어머님이라고 부르기도 서로 불편했거든요. 먼저 이모라고 부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모는 난생 처음 본인 손으로 일하시고 월급도 받으니 사람 사는 것 같으시대요. 쉬는 날 저희 친정엄마랑 놀러 다니시고 새 인생 살고 계십니다. 저는 비록 남편을 잃었지만 그래도 친정엄마께는 좋은 친구가 생겼죠. 시고모께서는 내쫓았는데도 시부가 자꾸 돌아와서요. 청소, 빨래, 집안일을 모두 시부에게 시키고 있다고 하네요. 정신머리 교육을 단단히 시키신다고 하셨어요. 이제 전 시부는 밥도 알아서 지어서 차려 먹는다 합니다. 전 남편은 시부의 말이면 끔뻑 죽었었는데요. 시부 말대로 하다가 학원 강사도 잘리고 이혼당하자 시부한테 엄청 대들었대요. 그러고는 혼자 살겠다고 지방으로 도망갔죠. 또 시부는 모든 게 제 탓이라며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내 인연 전부 네 탓이야. 너만 없었어도, 너만 우리 집에 안 들어왔어도 내가 평생 구첩반상 먹으면서 아들 존경받으며 살았을 텐데 너 이리 와. 시부는 저에게 달려들더라고요. 그 순간 어디서 학생들이 튀어나왔는지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할아버지, 지금 뭐 하세요? 아, 이런 늙은이 영감탱이, 노망났나? 하지만 저는 이 동네 소문난 떡볶이 수저입니다. 제가 서비스를 남다르게 줘서 학생들이 절 좋아하거든요. 또 하필 조금 노는 학생들한테 딱 걸려서 시부는 잔뜩 겁을 먹었더라고요. 사실 저는 늙은 시부 무섭지도 않았고 우스웠는데요. 학생들이 도와주니까 내가 헛살지는 않았구나 생각 들고 뿌듯했어요. 덩치 큰 고등학생들한테 둘러싸이자 시부는 아주 사지를 덜덜 떨면서 도망갔습니다. 그 이후로는 다시는 제 근처에 얼씬도 안 해요. 물론 도와준 아이들은 이후에 음료수 서비스 줬습니다. 그리고 저는 전 남편이 괘씸해서 계속 추적했어요. 변호사한테 미리 물어보고 고소 안 당할 만큼만 남편을 골려댔죠. 남편 이름 석자만 안 적었지 추측 가능하게끔 인터넷에 글을 올렸거든요. 전 남편이 옮긴 지방 학원의 학부모들 그리고 학생들은 제 글을 보고요. 귀신같이 남편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전 남편은 옮기는 학원마다 잘렸어요. 그러다 얼마 전 전 남편이 저희 가게에 찾아왔습니다. 제발 글 좀 내려달라고 저한테 빌고 또 빌더라고요. 내가 잘못했어. 정말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나 밥은 먹고 살아야 할 거 아니야. 어? 제발 나 한 번만 봐줘. 엄마, 이 사람 좀 말려봐요. 나 피 말라 죽겠어요. 시모는 그걸 보고 한심한 얼굴을 하면서도 또 속상해 보였어요. 그렇지만 시모는 냉정하게 아들을 모르는 척했습니다. 죄송하지만 누구신지요? 전 남편은 오열하더라고요. 저는 흙탕물에 드러누워서 우는 남편을 보고 앞으로 똑바로 살으라고 한마디 해줬습니다. 이쯤 하면 됐다 싶어서 인터넷에 쓴 글도 전부 내렸어요. 지금은 어느 학원으로 옮겼는지도 알아보지 않고 있어요. 전 남편이 시모한테 빌붙을까봐 걱정이었거든요.
지 앞가림은 하고 살아라고 선심 썼죠 뭐. 저는 이제야 다 해결해서 당분간은 혼자 여행을 다녀올 예정입니다. 비행기에서 정신없이 사연 적었네요. 전 남편한테 받은 위자료로 금융치료라도 받으려고요. 다녀와서는 예전처럼 부모님 가게에서 일하며 지낼 거예요. 돈 때문은 아니고 가게에서 애들 만나는 게 전 너무 좋거든요. 아이들은 티 없이 맑잖아요. 앞으로도 저는 그렇게 소소하게 행복한 것들 하면서 제 인생 살 거예요. 아참, 그리고 다 지나고 나서야 친정엄마께서 제게 얘기해 주신 게 있어요. 혹시라도 저 함부로 무시 안 당하게끔 신혼집을 제 명의로 해주신 거였다고요. 저는 친정 부모님이 아니었다면 결혼 생활도 이혼도 다 못 버텼을 것 같네요. 열심히 효도도 하면서 살아야겠죠? 긴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본인의 삶 찾아서 행복하게 사세요.